안녕하세요. 샤럽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제1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종종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 깨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이다. 이런 남자가 이웃이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거의 모른다고 해도 이 진리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를 자기네 딸들 가운데 하나가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여보, 네더필드 파크에 새들 사람이 정해졌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어느 날 베넷 씨의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다. 베넷 씨는 못 들었다고 대답했다. 정해졌답니다. 하고 베넷 부인이 말을 받았다. 롱 부인이 방금 왔다가 다 이야기해주고 갔다고요. 베넷 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부인은 조바심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말하고 싶은가 본데 못 들어줄 거야 없소이다. 이 정도 반응이면 충분했다. 글쎄 여보, 당신도 알아둬야지요. 롱 부인 말로는 네더필드 파크에 들어오기로 한 사람은 잉글랜드 북부 출신 청년이라는데 대단한 재산가래요. 월요일에 사두마차로 와서 집을 둘러봤는데 아주 만족해하며 바로 모리스 씨와 계약했대요. 미가엘 축일 전에 입주하기로 했고 다음 주말까지는 하인들 몇이 먼저 와 있기로 했대요.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빅리랍니다. 기혼이요, 미혼이요? 아유, 여보, 미혼이에요. 아무렴요. 갑부 총각이라고요. 연수입이 4-5천은 된대요.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아이고 참. 아니 왜? 그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기에? 어휴, 참 한심한 양반이네. 하고 부인이 대꾸했다. 그 총각이 우리 애들 중 하나랑 결혼할 거라는 소리지요 뭘. 그럴 속셈으로 일이 온다는 거요? 아니, 속셈이라니요. 아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뭐 그렇지만 우리 애들 누구하고 연애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사 오는 즉시 방문하셔야 해요. 응? 알았죠?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없지. 당신이 애들을 데리고 가보든가 아니면 애들끼리 보내든가 하구려. 그래. 그게 훨씬 낫겠구만. 당신 미모야 애들 못지 않으니까 빅리 씨가 당신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하면 어떻게 그려? 응? 여보, 괜히 치켜세우지 마세요. 저도 미모라면 빠진 적은 없지만요. 이제는 어디 빼어난 미모라고까지 할 수 있나요? 다 큰 딸이 5이나 되는 여자라면 자기 미모야 접어두어야지요. 응? 안 그래요? 그런 경우엔 접어둘 미모도 없는 여자가 대부분이지 뭐. 아무튼 여보, 빅리 씨가 이사 오면 꼭 찾아가 인사를 해야 해요. 아셨죠? 나완 그런 약속은 못하겠으니 그리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 딸들을 생각해야지요. 걔들한테 얼마나 훌륭한 결혼이 될지 한번 생각해봐요. 네? 윌리엄 루카스경 내외분도 방문할 작정입디다. 순전히 그런 이유로 말이에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새로 이사 온 사람 집에 좀처럼 방문하지 않는 거 말이에요. 정말 가셔야 해요. 당신도 안 가는데 우리끼리 찾아갈 순 없잖아요. 당신 너무 소심하시구려. 내 장담하지. 빅리 씨는 당신을 보면 반가워할 거고
또 내가 당신 편에 몇 자 적어 보내겠소. 우리 딸과 결혼하는데 진심으로 동의한다. 그중 누구를 골라 잡아도 된다라고 말이요. 귀염둥이 리지를 추천하는 말 한마디쯤 더 끼워 넣게 되겠지만은. 아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리지가 다른 애들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제인 반만큼도 예쁘지 않고 리디아 반만큼도 사근사지가 않은데. 아유, 참, 그런데도 당신은 언제나 리지만 편애하시니까. 걔들한테는 뛰어난 구석이 하나도 없어. 하나같이 다른 집 애들과 매 한 가지로 어리석고 무식해. 그렇지만 리지는 제 동기들보다 영리한 데가 있거든. 베네 씨가 대답했다. 여보, 어쩜 우리 아이들을 두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말하세요. 날 화나게 하는 게 재미있나 보죠? 응? 내 약한 신경이 불쌍하지도 않나 봐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부인. 응? 내가 당신 신경을 얼마나 존중하는데 나한텐 오랜 벗이지. 신경증이 도진다 소리에 측은해 한지도 20년은 되었지 아마. 아우,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하지만 부디 그 고통을 이겨내서 연수입 4천짜리 젊은이들이 근처로 많이 이사 오는 걸 볼 때까지 살아있도록 해요. 알겠죠? 아이고, 그런 젊은이 20명이 와도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당신이 방문도 안 할 텐데. 그럼 내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20명이 되면 한꺼번에 다 방문하겠소이다. 베네 씨는 재기, 냉소적인 기질, 내성적 성격, 변덕 등이 워낙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사람이라 23년을 겪어보고도 그의 부인은 남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부인 편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그다지 어려울 게 없었다. 그녀는 이해력이 떨어지고 아는 것도 없고 기분이 들쭉날쭉한 여자였다. 못마땅한 일이 있을 때는 신경증이 도진다고 제멋대로 생각했다. 그녀 평생의 사업은 딸들을 출가시키는 것이고 낙이라고는 이웃집을 방문해서 수다 떠는 것이었다. 베네 씨는 빅리 씨를 가장 먼저 예방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실은 진작부터 찾아가 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내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 않겠다고 몫을 박아두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방문한 날 저녁까지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는 이렇다. 둘째 딸이 모자에 장식을 달고 있는 것을 보다가 베네 씨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 빅리 씨가 그것을 좋아하면 좋겠구나, 리지야. 방문도 안 할 텐데 빅리 씨가 무얼 좋아하는지 알게 될 턱이 있나요? 어머니가 골이 나서 말했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엄만. 무도회 때 만나게 될 거고 롱부인께서 소개해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롱부인은 그런 일을 해줄 위인이 아니야. 자기 조카도 2명이나 있잖니.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여자야. 그 여자한텐 기대 안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하고 베네 씨가 말했다. 그 부인에게 빌붙지 않을 거라니 기쁘오. 베네 부인은 대꾸할 생각조차 없었지만 그만 참지 못하고 딸 하나를 야단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침 좀 해대지 마라, 키티. 제발 빈다. 내 신경 좀 생각해 주렴.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는구나. 키티는 기침을 조심성 없이 하고 있어. 응? 때를 못 가리는군 그래. 아버지가 말했다. 누군 재미로 기침하나요 뭐. 키티가 짜증을 내며 대꾸했다. 다음 무도회가 언제냐, 리지야.
보름 후에요. 맞아, 그렇다니까. 하고 어머니가 녹청을 높여 말했다. 롱부인은 그 전날에나 돌아올 거고, 그러니 그 여자가 그 사람을 소개해 줄 수는 없지. 자기도 그 사람을 모를 테니까 말이야. 그렇다면 여보, 당신 쪽에서 도리어 롱부인한테 빅리 씨를 소개해 주면 되잖소. 아유, 말도 안 돼요, 여보. 나부터가 모르는 판에 그게 말이나 돼요? 어쩜 그렇게 사람 약을 올리세요? 당신 사려 깊은 것은 알아모셔야겠소. 보름 정도 알고 지낸 거야 분명 약소하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보름 만에 알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거고, 결국 롱부인과 그 조카들도 기회를 얻게 될 거야. 그러니 당신이 그 일을 마다하면 내가 직접 나서도록 하겠소. 롱부인에게 친절이나 베풀 겸. 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베넷 부인은 말도 안 돼. 세상에, 말도 안 돼. 라고만 말했다. 말도 안 된다는 그 말, 그거 도대체 무슨 뜻이오? 라고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소개의 절차요? 아니면 그렇게 절차를 따지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요? 난 그 점에서는 당신에게 조금도 동의할 수 없어. 너라면 어떻게 말하겠니, 메리야? 넌 생각이 깊은 데다가 훌륭한 책도 많이 읽고 또 중요한 구절은 따로 적어두지 않니? 메리는 무언가 그럴싸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메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사이에 하고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린 빅리 씨 이야기로 돌아가기로 합시다. 아휴, 빅리 씨라면 이제 신물이 나요. 부인이 소리쳤다. 호호, 거참 유감이구려.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소? 오늘 아침에만 알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방문하지 않았을 텐데. 일이 꼬이긴 했지만 뭐 어쩌겠소. 벌써 방문해버렸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알고 지내야겠소. 그가 바라던 바대로 식구들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아마도 베넷 부인이 누구보다도 더 놀랐을 터이다. 그럼에도 한바탕 환희의 소용돌이가 잦아지자 그녀는 진작부터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유, 당신은 참 좋은 분이세요, 여보. 그래도 제가 끝내는 당신을 설득하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신처럼 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그런 사람과 알고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몰라라 하지 않으시리란 걸 말이에요. 정말이지. 아유, 너무너무 기뻐요. 어쩜 그렇게 잘도 속이세요? 네? 오늘 아침에 다녀오고도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그럼 키티야, 이제 마음대로 기침하렴. 베넷 씨는 이렇게 말하고서 아내가 기뻐 날뛰는 모습에 넌더리를 내며 방을 나갔다. 얘들아, 너희들은 참 훌륭하신 아버지를 두었어. 문이 닫히자 그녀는 말했다. 너희들이 아버지의 자애로우신 마음에 도대체 보답할 수나 있는지 모르겠구나. 뭐 그 점에서는 나도 그렇고. 우리 나이 때쯤 되면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게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단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거다. 아유, 우리 귀여운 리디야. 네가 제일 어리긴 해도 엄마가 보기엔 빅리 씨가 다음 무도회에서 너하고 춤을 추실 게 틀림없다. 난 겁나지 않아. 제일 어리긴 해도 키는 내가 제일 크거든. 리디아가 씩씩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에는 빅리 씨가 베넷 씨의 방문에 얼마나 빨리 답례할 것인지를 추측해보고 식사 초대를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하는 일로 남은 시간을 보냈다.
베넷 부인이 5달의 도움을 받아 아무리 물어보아도 남편에게서 빅리 씨에 대한 만족할 만한 묘사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공략했다. 노골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기발한 추측을 하기도 하고 빙 돌려서 떠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기술을 모두 피해갔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이웃 루카스 부인에게서 간접적인 정보를 얻는 도리밖에 없었다. 부인의 보고는 아주 반가운 것이었다. 윌리엄 경은 그를 무척 좋게 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아주 젊고 굉장한 미남인데다 대단히 상냥했으며 금상첨화격으로 다음 사교 모임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작정이라는 것이었다. 이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또 있을까? 춤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길에 한 발짝 발을 들여놓는 것과 진배 없었다. 다들 빅리 씨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희망에 부풀었다. 우리 딸들 중 하나가 네더필드에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미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그에 못지않게 시집을 잘 가는 걸 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며칠 후 빅리 씨가 베넷 씨를 담내차 방문해서 10분 정도 서재에 머물렀다. 그는 미인으로 소문난 이댁딸들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기대를 품긴 했으나 부침만 되었다. 아가씨들 쪽은 조금 더 운이 좋았다. 위층 창문을 통해서 그가 푸른색 외투를 입고 검은 말을 타고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이어 곧 정찬 초대장을 보냈다. 그리고 베넷 부인은 벌써 자기의 살림 솜씨를 뽐낼 수 있는 식당까지 짜놓았는데 답장이 와서 그 모든 계획이 연기되었다. 빅리 씨가 다음날 런던에 가야 할 일이 있어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베넷 부인은 당혹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하트퍼드셔에서 오자마자 곧바로 런던에 무슨 볼일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혹시 그가 언제나 이곳저곳 돌아다니기만 하고 네더필드에 눌러 살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마땅히 눌러 살아야 하는데 말이다. 루카스 부인이 그가 런던에 간 것은 순전히 무도회에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한 거라고 해서 조금 마음을 놓았는데 과연 빅리 씨가 숙녀 12과 신사 7을 데리고 올 거라는 소식이 바로 뒤따랐다. 아가씨들은 여자 수가 너무 많다고 걱정했으나 무도회 전날 그가 런던에서 데려온 사람은 12이 아니라 6분이며 자기 누이 5명과 사촌 1명이라는 말을 듣고서 안심했다. 그리고 막상 무도회장에 들어섰을 때 보니 모두 합쳐 5분이었다. 즉 빅리 씨, 그의 2 누이, 큰 누이의 남편, 그리고 다른 젊은 남자였다. 빅리 씨는 잘생겼고 신사다웠다. 유쾌한 용모에 편하고 가식 없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누이들은 상류층 티가 나는 훌륭한 여성들이었다. 그의 매부인 허스트 씨는 그냥 보통의 신사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친구인 다하시 씨는 멋지고 훤칠한 몸매와 잘생긴 이목구비, 고상한 태도로 금방 방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가 들어온 지 5분이 되지 않아 그의 연수입이 10,000파운드나 된다는 말이 온 방에 퍼졌다. 남자들은 그의 인물이 출중하다고 했고 여자들은 빅리 씨보다 훨씬 미남이라고 내놓고 말했다. 그는 그날 저녁 시간이 절반 정도 지날 때까지는 찬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으나 이윽고 그의 태도로 인해 혐오감을 자아냈고 그것이 인기의 퇴조를 초래했다. 그가 거만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까다롭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더비셔에 있다는 그의 거대한 영지도 아무 도움이 안 되었던지 그는 너무나 역겹고
불쾌한 인물로 전락했고 자기 친구와 비교될 가치조차 없는 인물이 되어버렸다. 빅리 씨는 그 방에 있던 주요 인물들과 기꺼이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활발하고 스스럼이 없었으며 한 번도 빼지 않고 춤을 추었고 무도회가 너무 일찍 끝난다고 화를 냈으며 네더필드에서 자기가 무도회를 한번 열겠다는 말도 했다. 이런 사랑스러운 자질들은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다. 그와 그의 친구는 얼마나 대조적인지 다하시 씨는 허스트 부인과 한 번, 빅리 양과 한 번 춤을 추었을 뿐 다른 여자를 소개받는 것을 거부했고 그날 저녁 남은 시간 동안은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자기 일행에게만 말을 걸었다. 그의 성격은 더 볼 것도 없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거만하고 불쾌한 인간이었고 누구나 그가 다시는 그 고장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를 가장 극단적으로 싫어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베넷 부인이었는데 그의 모든 태도가 싫기도 했지만 자기 딸들 중 하나가 그에게 무시당한 탓에 특히 더 붕괴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신사의 수가 부족했던 탓에 춤이 2번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 마침 다하시 씨가 가까이 서 있어서 그와 빅리 씨 사이에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빅리 씨는 춤추는 무리에서 잠시 빠져나와 친구에게 같이 추자고 권하던 차였다. 자, 다하시, 춤을 추어야지 하고 그는 말했다. 자네가 혼자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것이 보기 싫네. 춤추는 게 훨씬 좋을 걸세. 안 추겠네. 내가 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않나? 아주 친한 파트너가 아니면 말이야. 이런 무도회에서는 춤추기가 어렵구만. 자네 누이들한테는 벌써 파트너가 있고 다른 여자하고 춤춘다는 건 나한테는 벌이나 마찬가지야. 나 원 세상에 자네처럼 까다로운 인간은 처음 보네. 하고 빅리가 소리쳤다. 정말이지 내 평생 이렇게 괜찮은 아가씨들을 오늘 저녁만큼 많이 만나본 적은 없어. 그리고 자네도 보다시피 드물게 예쁜 아가씨도 몇 명 있고 말이야. 아니, 이 방에서 미녀라고는 바로 자네와 춤추는 아가씨 하나뿐인걸. 다하시 씨는 베넷 집안의 맏딸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야, 그야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저 아가씨 동생 하나가 바로 자네 뒤에 앉아 있는데 퍽 예쁘게 생겼네. 뭐 성격도 아주 좋아 보이고. 내 파트너한테 자네 소개를 부탁하지. 응? 누구 말이야? 그러고는 몸을 돌려 잠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 눈길을 거두고 냉정하게 말했다. 아, 그럭저럭 봐줄만은 하군. 그렇지만 내 구미가 동할 만큼 예쁘지는 않아. 그리고 난 지금 다른 남자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여자들을 우쭐하게 해줄 기분이 아니네. 자넨 돌아가서 파트너의 미소나 즐기라고. 괜히 나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이야. 빅리 씨는 그의 충고를 따랐다. 다하시 씨는 다른 쪽으로 가버렸고 엘리자베스는 그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아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신이 나서 해주었다. 무엇이든 우스꽝스러운 일을 보면 재미있어 못 참는 활기차고 장난스러운 성격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은 가족 모두가 대체로 즐거워하는 가운데 지나갔다. 베넷 부인은 네더필드 사람들이 자기 맏딸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빅리 씨는 그녀와 2번 춤을 추었고 그의 누이들도 그녀를 남달리 보는 것 같았다. 겉으로 별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제인도 어머니만큼이나 여기에 만족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이 기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메리는 다른 사람이 빅리 양에게
자기를 두고 이 근방에서 가장 교양 있는 여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캐서린과 리디아는 파트너가 없었던 적이 없을 만큼 운이 좋았는데, 무도회에서 그들의 관심사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베네가의 식구들은 자기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 롱본으로 신이 나서 돌아왔다. 베네 씨는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다. 책에 몰두하면 워낙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데다 이번 경우에는 굉장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저녁 행사였던지라 상당한 호기심도 있었다. 그는 새로 이사온 사람에 대한 아내의 기대가 깡그리 무너지길 바라는 편이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아유, 여보, 아주 즐거운 저녁이었어요. 무도회가 아주 훌륭했다고요. 그녀는 방에 들어오면서 말했다. 아휴, 당신도 가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모두들 제인을 칭찬했고 하여간 최고였어요. 누구나 제인이 정말 예쁘다고 한마디씩 했으니까요. 빅리 씨도 제인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춤을 2번이나 추었어요. 여보, 한번 생각해봐요. 글쎄, 정말 2번 추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춤을 2번 신청한 사람은 그 방에서 제인뿐이에요. 처음에는 루카스 양에게 춤을 신청했어요. 그 애하고 춤을 추려고 일어서는 걸 보고 열통이 터졌는데 그렇지만 좋아하는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하긴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제인이 춤추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누군지 묻고는 소개를 받고 다음번 춤을 신청했죠. 그리고 나서 3번째는 킹양과 4번째는 머라이아 루카스와 5번째는 다시 제인과 그리고 6번째는 리지와 그리고 불량제 춤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가련하게 여겼더라면 그 절반도 안 추었을 텐데. 남편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제발 부탁이니 그 사람 파트너를 더는 읊어대지 마오. 에이, 첫 번째 춤에서 발목이라도 삐어버리지 그랬어. 아유, 여보, 그 사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고 베넷 부인은 계속했다. 너무너무 잘생겼고 누이들도 매력적이고 아유, 내 평생에 그이들 옷보다 더 우아한 차림은 본 적이 없어요. 허스트 부인의 드레스에 달린 레이스 말인데요. 여기서 그녀는 다시 제지당했다. 베넷 씨가 옷차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말을 자른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하시 씨가 저지른 충격적으로 무례한 행동에 대해 아주 분개하면서 과장까지 조금 섞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건 확실해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리지가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볼 게 별로 없다는 거 말이에요. 아주 불쾌하고 고약한 인간이라 그런 사람 마음에 들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지. 너무 고고하시고 너무 잘난 체 하셔서 누가 배겨내겠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같이 춤출 만큼 잘생기지도 않은 주제. 여보, 당신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당신식으로 한번 쏘아주는 건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제인과 엘리자베스 둘만 있게 되자 그동안 빅리 씨를 내놓고 칭찬하지 않던 제인이 동생에게 그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젊은 남자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야. 하고 그녀는 말했다. 분별 있고 성격 좋고 쾌활하고 말이야. 또 그런 멋진 매너는 여태 본 적이 없어. 아니, 어쩌면 그렇게 스스럼이 없고 그렇게 교양이 몸에 배어있니? 게다가 미남이기도 하잖아. 젊은 남자의 모범답게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말을 받았다. 원한다고 미남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 완벽한 인물이지 뭐. 그분이 2번째 춤을 신청하셨을 때는 정말 기뻤어. 그런 남다른 대우는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
뭐야, 그랬어? 난 그분이 언니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둘 사이의 큰 차이가 바로 그거라니까. 남다른 대우를 받으면 언니는 늘 놀라지만 난 아니거든. 그 사람이 언니한테 춤을 다시 신청하는 것보다 더 당연한 일이 어디 있어? 그 사람도 언니가 그 방에 있던 어떤 여자보다도 5배쯤은 더 예쁘다는 걸 모를 수가 없지. 그걸 가지고 잘해줬다고 감사히 할 건 없어. 아무튼 그 사람 분명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좋아해도 된다고 허락해줄게. 언니는 진짜 더 멍청한 인간들도 여러 좋아했었잖아. 아휴, 허락해줄게. 야, 진짜 너도 참. 아니, 언니도 알잖아. 언니는 아무나 다 좋아하는 경향이 다분하다는 거. 상대가 누구라도 아주 그냥 결점을 보는 일이 없어. 언니 눈엔 세상 사람 전부가 선하고 좋아 보이지. 내 평생간에 언니가 남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성급하게 남을 비난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야.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고. 나도 알아.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 언니 정도 양식을 가졌으면서, 사람들이 어리석고 터무니없게 구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까맣게 모를 수가 있냐고. 남 흠을 안 잡는 척 하는 경우는 아주 흔해.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 가식이나 속셈 없이 남의 흠을 안 잡는다는 건 누구의 성격에서건 좋은 점만 취해서 그걸 더 좋게 봐주고 나쁜 점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말이야. 언니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언니는 그 사람 누이들도 좋아하지. 안 그래? 누이들 매너는 그 사람에 못 미치던데. 뭐 그야 그렇지. 언뜻 보기엔 말이야. 그렇지만 이야기해보면 아주 좋은 여자들이야. 빅리 양은 오빠하고 살면서 살림을 맡아 할 작정이래. 빅리 양은 앞으로 아주 멋진 이웃이 될 거야. 내가 뭘 크게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수긍이 가지는 않았다. 무도회 날 그들의 행동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언니보다 관찰력이 예리하고 성격도 더 깐깐한 데다 누가 관심을 가져준 탓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도 없었으니 그 여자들을 좋게 봐줄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들은 사실 매우 세련된 숙녀들로 기분이 좋을 때는 싹싹하게 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상냥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거만하고 잘난 체 했다. 그들은 예쁜 편이었고 런던에 있는 인류 사립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2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었는데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며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습성이 있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자신들을 높게 보고 남을 천하게 볼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그들은 잉글랜드 북부의 양갓집 출신이었는데 이 사실이 자기 남매들의 재산이 장사로 번 것이라는 사실보다 그들의 뇌리에 더 깊이 박혀 있었다. 빅리 씨는 부친에게서 거의 10만 파운드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부친은 원래 시골에 토지가 딸린 큰 저택을 구입할 작정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빅리 씨도 부친과 같은 생각이었고 때로는 적당한 지역을 물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좋은 저택도 빌린 데다 수렵권까지 얻었으니 그의 마음 편한 성격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여생을 네더필드에서 보내고 구입권은 다음 세대에 넘겨버리지 않을지 의심스러웠다. 그의 누이들은 그가 자기 소유의 저택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이제 세입자로 정착했을 뿐인데도 빅리 양은 그의 식탁을 관장하기를 마다할 생각이 없었다. 허스트 부인 또한 재산보다 지위를 보고 결혼한 탓에
제 형편에 맞는 한 그 집에 눌러 살지 않을 까닭이 없었다. 빅리 씨는 성년이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누가 우연히 추천하는 바람에 네더필드 하우스를 보게 되었다. 그는 반 시간 동안 그 집 안팎을 둘러보고는 위치와 주요 방들이 마음에 들었고 집주인의 자랑에도 만족해서 즉시 그것을 얻어버렸다. 그와 다하시의 성격이 아주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우 꾸준하게 우정을 지속하고 있었다. 빅리의 성격이 시원스럽고 솔직하고 유연하다는 점이 다하시의 마음에 들었다. 물론 그의 이런 성격은 다하시 자신의 성격과는 아주 딴판이었으며 그렇다고 다하시가 자신의 성격에 불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한편 빅리는 다하시의 우정을 굳게 믿었으며 그의 판단력을 더없이 존중했다. 지적인 능력에서는 다하시가 더 뛰어났다. 빅리도 결코 부족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하시는 총명했다. 동시에 그는 콧대 높고 드레지고 까다로웠으며 매너가 훌륭하기는 했지만 친근감을 주지는 않았다. 그 점에서는 그의 친구가 훨씬 나았다. 빅리는 어딜 가나 항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반면 다하시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메리턴 무도회를 두고 그 두 사람이 말하는 모습을 보아도 그 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빅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람들이나 아름다운 여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아주 친절했고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며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지도 어색하게 굴지도 않았고 그도 금세 그 방의 모든 사람들과 친해진 느낌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넷 양으로 말하자면 천사라도 그만큼 아름답진 않을 거라고 했다. 반대로 다하시는 인물이 괜찮은 사람도 별로 없고 매너는 더욱 보잘것없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을 뿐이었다. 자기 편에서는 조금의 관심조차 가는 사람이 없었고 상대방에서 관심을 보이거나 즐거움을 주는 일도 없었으며 베넷 양은 예쁘기는 하지만 웃음이 해프다고 했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그런 점을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그녀를 칭찬하고 좋아했으며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하면서 거리낌 없이 더 사귀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베넷 양은 사랑스러운 여자로 낙착되었고 빅리는 이런 찬사에 힘입어 얼마든지 그녀를 좋아해도 된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여겼다. 롱본에서 걸어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베넷 지방과 각별히 가까운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윌리엄 루카스 경은 왕년에 메리턴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왕에게 소를 올려 기사좌귀에 봉해졌다. 이 영예는 그에게 지나치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듯하다. 자신의 사업과 작은 장터 마을에 있던 거처가 싫어졌으니 말이다. 결국 그는 이 모두를 떠나 가족과 함께 메리턴에서 1마일가량 떨어진 저택으로 옮겨가 그때부터 그 저택을 루카스 로지라고 명명하고서 그곳에서 자신의 지체를 느긋이 즐기며 일에 매이지 않은 채 세상 사람 모두에게 예의 바르게 구는 일에만 전념했다. 그는 신분이 높아진 탓에 우쭐하긴 했지만 거만을 떨지는 않았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예의를 차렸다. 원래부터 원만하고 다정하며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인데다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국왕을 아련한 덕분에 궁정인다운 정중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 루카스 부인은 착한 편이었고 별로 영리하지는 못해서 베넷 부인에게는 소중한 이웃이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여럿 있었다. 마지는 분별 있고 똑똑한 27의 처녀로 엘리자베스하고는 막역한 사이였다.
루카스 집안 딸들과 베넷 집안 딸들이 만나서 무도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으니 무도회 다음 날 아침 루카스 집안 딸들이 롱본으로 건너와서 이야기판이 벌어졌다. 어제 저녁에 시작이 좋았지 샬럿. 베넷 부인이 시치미를 떼며 싹싹하게 루카스 양에게 말했다. 빅리 씨 첫 상대가 바로 너였잖아. 그래요. 그렇지만 그분은 두 번째로 선택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제인 말이구나. 제인하고 두 번이나 춤을 췄으니까 말이야. 그걸 보면 분명히 제인에게 호감을 가진 것 같긴 했어. 응? 내 생각엔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뭐 거기에 대해 들은 말도 있고. 그렇지만 나도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 로빈슨 씨에 대한 무슨 얘기 같던데. 아마 제가 그분하고 로빈슨 씨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은 걸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그 말씀 안 드렸던가요? 로빈슨 씨가 그분한테 우리 메리턴 무도회가 어떠냐? 또 이 방에 미인들이 가득하지 않느냐?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마지막 질문에 대해 그분 대답이 바로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말할 것도 없이 베넷 양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럼 그건 정말 분명한 의견이고 그게 혹시 그렇지만 그렇다고 꼭 무슨 일이 일어나란 법은 없는 거니까. 어머머 일라이자, 네가 엿들은 것보다 내가 엿들은 게 더 쓸만하다 얘. 라고 샬럿이 말했다. 다시 씨의 말보다 그 친구의 말이 더 귀 기울일 가치가 있어. 그렇잖니. 세상에 안 됐다 얘. 겨우 그럭저럭 봐줄 만한 신세가 됐으니. 얘, 그 사람이 한 괘씸한 짓을 들먹여서 리지가 속을 끓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주 밉상스러운 인간이라서 그런 사람한테 호감을 얻는다면 오히려 아주 재수가 사나운 거지. 롱 부인이 어젯밤에 그러던데 그 사람이 자기 곁에 반 시간 동안이나 앉아 있으면서 글쎄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고 하는구나. 네?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엄마? 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제인이 말했다. 다하시 씨가 롱 부인에게 말하는 걸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그래, 롱 부인이 참다 못해 네더필드가 마음에 드냐고 물어봤더니 할 수 없이 대답했다더라. 그렇지만 말을 건 것에 아주 화가 난 듯 보였다더라. 빅리 양 말로는 그분은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별로 말을 안 한대요. 하고 제인이 말했다. 그리고 친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사근사근하대요. 난 한마디도 안 믿는단다 얘야. 그렇게 사근사근한 사람이라면 롱 부인한테 말을 걸었을 거야. 그렇지만 왜 그랬는지 짐작은 가. 다들 그 사람이 거만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하던데. 롱 부인이 마차가 없어서 무도회에 전세 마차로 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게 틀림없어. 네, 전 그분이 롱 부인한테 말을 건네지 않은 건 신경 안 써요. 그렇지만 일라이자하고는 춤을 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고 샬럿이 말했다. 다음번에는 리지야,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너라면 그딴 인간하고는 춤을 안 출 거야. 그 사람과는 절대 춤 같은 거 안 출 테니까 염려 놓으세요, 엄마. 근데 얘, 다른 경우랑 달리 그분이 오만한 게 나한테는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아. 하고 샬럿이 말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니 얘? 가문이며 재산,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잖아. 이런 표현을 써도 좋다면 그분은
오만할 권리가 있는 거지. 아, 그건 맞는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만 않았더라면 나도 그 사람의 오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오만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흔한 결함이야. 메리가 자신의 깊은 사고력을 뽐내며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읽은 바로 미루어 볼 때 오만이란 실제로 아주 일반적이라는 것. 인간 본성은 오만에 기울어지기 쉽다는 것. 실제건 상상이건 자신이 지닌 이런저런 자질에 대해 자만심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거의 없다는 것이 확실하거든. 허영과 오만은 종종 동의어로 쓰이긴 하지만 그 뜻이 달라. 허영심이 강하지 않더라도 오만할 수 있어. 오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더 관련이 있고, 허영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 더 관계가 있거든. 내가 다하시시만큼 부자라면 난 오만한 거 신경 안 쓸 거야. 하고 누나들과 같이 온 루카스 댁 아들이 소리쳤다. 사냥개를 여러 마리 키우고 매일같이 아주 그냥 포도주를 한 병씩 마실 거야. 어허,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대면 안 되지. 하고 베넷 부인이 말했다. 너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그러면 바로 병을 뺏어버릴 테니깐. 소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고 베넷 부인은 그럴 거라고 계속 을러대고 결국 그 논쟁으로 그들의 방문은 막을 내렸다.